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되게 놀랐어요. 언제지?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이죠. 네. 일어나 보니까 이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러지 못했거든요. 역대 미국 정권들이 네. 이러지 못했는데 트럼프가 했다. 야, 이 못한 걸 한 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폭탄 하나의 무게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14톤. 에? 14톤. 톤이요? 톤. 어머. 그래서 이거는 일반 비행기로는 운반이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하도 무거워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거를 벙커버스터 이걸 6개를 투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이란 핵시설 타격을 이걸로 한 건데. 예. 네, 그렇습니다. 미 공군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서 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는 등 이란 내의 3개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핵시설 출입구 표면이 경미하게 손상된 걸 제외하면 공격은 성공적으로 저지가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핵 물질을 공격받기 전에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양국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봤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IAEA 포함해서 누구도 포르도 시설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큰 구멍은 있지만 지하의 피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설입니다. 이건 설이에요. 이거 확인되지 않은 설인데 분석인데 뭐냐면 일부러 그 핵시설 이쪽을 약간 비껴서 이 폭탄을 투하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일 핵시설을 공격했을 경우엔 거기서 방사능 유출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진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정확하게 타격을 하지 않고 근처로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일종의 분석이기 때문에 확인된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 그 말도 믿을 수는 없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 폭탄 투하 지역 인근에서 방사능 수치가 더 올라간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란이 보복을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대응까지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하메네이가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오니스트 적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에 나온 하메네이의 첫 공식 반응이었는데 예. 좀 의외인 점은 시오니스트 적에 대한 겨냥의 표현만 사용하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예. 근데 이게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는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식의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 다른 식의 대응이라는 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자국 핵시설에 대한 이 미국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예. 이 호르무즈 해협 아마 뉴스 기사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이 유명한 같은데 해협이죠. 맞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잇는 유일한 해로이고요.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4분의 1이 이 해협을 관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란의 영해를 지나야 하는 요 구역이라서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전 세계 국제 유가는 뭐 엄청나게 뛸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뭐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유조선 항로가 차단되면 유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뭐 초대형 유조선 2척이 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급 변경해서 유턴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해협이 만일 봉쇄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중동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그 우리가 하여간 이 경제 정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소위 말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게 동시에 이 돈도 이렇게 우리한테 현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 화폐 비슷한 이런 걸로 지급을 하고 동시에 또 이게 유가까지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조업에서도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 아니겠어요? 이게 북한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돼 있기야. 네, 북한도 사실 그 이란과 굉장히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을 빌려서 입장을 낸 건데요.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 안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영토 팽창으로 저들의 일방적 이익을 확대해온 이스라엘의 만용과 그를 용인하고 부추겨온 서방식 자유질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야, 저 무지막지 하나에 14톤짜리 폭탄, 와 저걸 투하하는구나 진짜로 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진짜 우리가 이게 핵 개발 상태가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란이 진짜 만약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공격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 같은 국가. 그리고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가도 야 이거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비핵화 하면은 참 좋은데 오히려 비핵화와 좀 더 멀어진 것 아닌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핵 동결을 얘기하는데 동결이라는 건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핵무기 있는 걸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로서도 상당히 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지금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넘기면서 예.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이었는데 박억수 특검보가 오늘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 내란 특검이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선 겁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지금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보다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박 특검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도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고 재판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진짜 구속 만료 기간이 되는 것 같은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재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또 열렸습니다. 오는 26일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었는데요.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내란 특검 검사들 그리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재판부가 신문을 진행하고 나서 구속기한 만료 전날인 25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고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자꾸 어떻게 구속된 사람이 자꾸 나오네. 이거는 좀 일반 국민의 눈높이하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책 좋아해요? 저 머리맡에 항상 침대 옆에 한두 권씩 있는데 한두 권씩 왜 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보면 잠이 와서? 책에서 어떤 좋은 기운이 나와서 제 머리를 정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그런 이거 베고 자면 더 잘 들어와요. 이게. 베갯잎 안에 넣으려고요. 그래 그 베개 이렇게 그게 그래서 일부 두꺼운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속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서울국제도서전, 요새 책들 잘 안 읽는데 이게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67회 서울국제도서전이 닷새 동안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을 했습니다. 무려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이 추산을 했는데 입장권도 조기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주빈국이 대만이었는데요. 30명 정도의 작가, 26개 출판사와 기관이 참여해서 대만관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국내외 50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해서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 보러 간 관람객도 많으실 것 같은데 평산 책방 운영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참여해서 또 화제를 모았고 출판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배우 박정민 씨도 부스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 책방을 하는 사람도 갈 수가 있나 보죠. 갈 수야 있겠죠. 근데 좀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네, 일단은 관람객들의 성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있더라고요. 예.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관람 비율이 높았다고 하고요. 주최 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린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성 관람객들 위주의 행사 진행, 책보다는 굿즈에 주목하는 문화가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도서전에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참석을 했는데 남자 화장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거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한 작가도 북토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행사장에 왔는데요. 남자분이 19명밖에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도서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독서율이 왜 이렇게 낮고 출판사들은 왜 이렇게 책이 안 팔린다고 아우성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면서 또 다른 과제, 시사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 우리의 양식을 뭐 풍부히 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사실은 요새 같은 세상에선 반드시 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양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결론만 중요한 세대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를 들면 쇼츠 보고 이 긴 거 보는 걸 못 참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책은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적응하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도 영화 길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래요? 예. 영화 길이도 짧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긴 영화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점점 짧아서 요새는 엔딩 크레딧까지 합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엔딩 크레딧 빼면은 1시간 뭐 한 15분 15분 네. 그 정도 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뭘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 책이 중요한 의미를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판사 정말 힘듭니다 요새. 그 출판사 제 대학교 친구도 출판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진짜 힘들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좀 올 여름에 더우니까 좀 어디 가서 책이라도 한 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